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에 읽는 노자, 지은이는 박영규, 노자와 장자, 주역, 그리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인문학자,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와 동대학원 정치학과를 나왔으며 중앙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승강기대학교 총장, 한서대학교 대우교수, 중부대학교 초빙 교수 등을 역임했다. 상경과 하경을 합쳐 81개장으로 구성된 도덕경은 5천여 자의 운문으로 기술된 동양 사상서다. 도덕경은 논어와 더불어 가장 많이 읽히는 동양 고전 중 하나이며 레프 톨스토이, 헤르만 헤세, 칼 구스타프 융과 같은 서양 지식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50고개를 넘어설 즈음의 어느 일요일 아침, 그날도 나는 지인들과의 라운딩을 위해 골프채를 메고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다. 그날은 무슨 영문인지 현관 신발장 전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에 시선이 꽂혔다. 겹겹이 주름진 이마와 흰서리가 무성하게 내려앉은 머리를 보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을 받았다. 어깨에 짊어졌던 골프채가 스르르 바닥에 떨어졌고 나는 속으로 내 이름을 부르며 자문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회한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눈물이 차올랐다. 이유는 몰랐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신의 계시처럼 엄습해온 그날의 회한과 눈물이 내 인생 후반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동안 나는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왔다. 부질없는 권력과 명성을 추구하느라 삶에서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 내 삶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는 가족을 너무 등한시했다. 주중에는 밤늦도록 술을 마시느라 아이들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고 주말이면 새벽같이 골프채를 메고 집을 나서다 보니 아내가 좋아하는 마블 영화 한 편 같이 본 적이 없다. 그날 이후 나는 술잔과 골프채를 손에서 내려놓았다. 그렇게 번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 아내를 위해 썼다. 그러고도 남는 시간에는 책을 읽었다. 도덕경을 10번 읽으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20번, 30번을 읽으니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도덕경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삶의 지혜는 멈춤이다. 걸음을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노자는 말한다.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고 오래간다. 김정은의 노는 만큼 성공한다에는 일화 하나가 나온다. 수확철이 되어 두 농부가 함께 벼를 뱄다. 한 농부는 쉬지 않고 벼를 베었고 다른 농부는 중간중간 논두렁에서 쉬었다. 그런데 일이 끝난 후 보니 쉬지 않고 일한 농부보다 쉬어가며 일한 농부의 수확량이 더 많았다. 쉬지 않고 일한 농부가 물었다. 아니, 쉬지 않고 일한 나보다 자네의 수확량이 더 많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쉬어가며 일한 농부가 말했다. 쉬는 동안 나는 낫을 갈았다네. 노자의 도덕경을 읽으며 이 이야기의 참뜻을 깨달았다. 일손을 놓고 잠시 쉬는 건 게으름이나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해 꼭 필요한 멈춤이고 가장 우아하게 시간을 버리는 것이다. 인생 전반기 내 삶은 채움을 지향했다. 실적, 성과, 재물, 명예를 채우려고 아등바등 살았다. 그러나 채우려 할수록 영혼은 더 큰 허기를 느꼈다. 빼곡하게 채운다고 채웠는데 공허에 시달렸다. 그러면 더 많은 걸 채우고자 나를 몰아세웠고 나는 더 힘들어졌다. 노자를 만난 후 존재의 본질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유와 욕망, 생각을 비우면 비울수록 삶이 더 충만해진다는 역설을 노자에게서 배웠다.
결핍에 시달리던 시절에도 나는 삶의 본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가지고 있었다. 다만 만족하지 못했을 뿐이다. 위로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로 견주면 남는다고 했는데 위로만 견주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늘 부족했고 허기졌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천천히 조금씩 먹는 게 최고의 건강 비결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후 식습관 2가지를 고쳤다. 첫째, 빨리 먹는 습관을 느리게 먹는 습관으로 바꿨다. 또 하나 고친 건 많이 먹는 습관이다. 예전에는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완전히 들 때까지 숟가락을 놓지 않았는데 요즘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다.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확실히 줄었고 자고 일어난 후 속이 불편한 증상이 많이 사라졌다. 식사 후 곧바로 자리에 눕거나 소파에 앉는 습관도 고쳤다. 대신 거실과 안방,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10여 분 정도 걷는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식사를 마친 후 100걸음을 걷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다.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 수명이 긴 건 습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게 내 생각이다. 식사를 끝낸 후 여자들은 대개 설거지를 하거나 부엌 바닥 청소를 하느라 몸을 움직인다. 남자들은 대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일찌감치 자리를 깔고 눕기도 한다. 식사 후 신체 모두를 정지 상태로 두느냐 활동 상태로 두느냐의 차이가 평균 수명 4, 5년의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비틀즈의 Let It Be는 내 18번 곡이다. 노자의 도덕경을 본격적으로 접하고 나는 비틀즈의 Let It Be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노자 사상의 요체를 흔히 무의자연이라고 하는데 비틀즈의 Let It Be가 여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즉 가만히 두는 것이고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무의와 자연 2단어를 합쳐 저절로 해결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둔다라는 의미로 무의자연이라는 말을 쓴다. 노자는 도의 속성을 흙탕물에 비유했다.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휘저으면 더 탁해진다. 흙탕물이 맑아지게 하는 방법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며 흙탕물은 저절로 맑아진다. 나이가 들며 세상 지식이란 게 크게 쓸모가 없다는 걸 깨닫는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아는 것의 힘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살아보니 알겠다. 지식이 때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불교 계통이었는데 학생 수가 600명 정도였으니 규모가 제법 큰 축에 속했다. 고등학교 동기들에게도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평소에 잠잠하던 공간이 가끔 들썩일 때가 있다. 선거철이 되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고 싫어하는 후보에 대한 비방성 글을 도배하다시피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그럴 때면 꼭 사단이 일어난다. 최근에는 선거와 무관한 일로 단톡방이 소란스러워진 적이 있다. 도에 관심이 많다는 친구 하나가 단톡방 글들에 만기 칠남식으로 일일이 댓글을 달면서 문제가 되었다. 그 친구는 특정 인물의 관상을 비롯해 족보, 성향, 지위, 사회적 성취물 등을 줄줄이 꿰고 있었다. 그야말로 모르는 게 없는 무불통지 수준의 지식이었다. 하지만 그런 지식이란 게 친구들의 공감을 자아내기는커녕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딱 좋은 것이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하는 식의 댓글이 단톡방을 도배하면 눈과 마음이 피로해진다. 급기야 몇몇 친구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글을 올리며 단톡방이 시끄러워졌다. 나도 조금 자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자칭 도인 친구는 무건수행이라는 문자를 남기고 자숙 모드에 들어갔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댓글 폭탄을 퍼붓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단톡방을 지키던 친구 몇이 저를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 모래와 자갈, 큰 돌을 항아리에 골고루 담으려면 어떤 순서로 채워야 할까? 큰 돌을 가장 먼저 넣고 다음에는 자갈을 넣고 마지막으로 모래를 채워야 한다. 사람의 머리도 그렇다. 모래알 같은 자잘한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에는 큰 지식을 담을 수 없다. 큰 지식이란 노자가 말하는 도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지혜다. 사람의 머리도 지혜를 채우기 위해선 자잘한 지식부터 비워야 한다. 그래서 노자는 도는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근대 과학혁명을 비롯한 혁신은 무지의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생각했고 관찰했고 탐구했다. 지식이 많았더라면 새로운 걸 생각할 수 없고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몰랐기 때문에 궁금해했고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혁신이 탄생했다. 나는 요즘 식물원 산책을 하며 자연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본다. 그리고 삶의 이치를 많이 깨우친다. 내가 만일 식물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자연을 깊이 관찰하며 사색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자연의 변화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자연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장자에 나오듯 세상 이치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건 모기로 하여금 산을 지게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며 실패의 지름길이다. 나는 1960년대생이다. 나의 유년기와 청년기는 정치적 자유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절박했다. 그러다 보니 빨리빨리 문화가 삶의 전반을 지배했다. 내가 성격이 급하고 일을 할 때 서두르는 버릇이 있었던 것도 그런 시절 인연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 물론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지인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긋한 성품이나 태도를 가진 경우가 있는 걸 보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나는 매일 식물원 산책을 하며 내 몸에 들러붙은 빨리빨리 아비투스를 떼어가고 있다. 여기서 참고로 아비투스는 제2의 본성 같은 것으로 친숙한 사회 집단의 습속, 습성 따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10년 가까이 반복하다 보니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느긋하게라는 아비투스에 익숙해지고 있다. 내가 걷는 길은 하루 평균 7km다.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2,500km, 10년 누계로는 25,000km다. 10년간 지구 반바퀴를 넘게 걸은 셈이다. 그 세월 동안 나는 삶의 여유를 찾았다. 마음이 초조하면 짧은 시간도 길게 느껴지고 마음이 즐거우면 긴 시간도 짧게 느껴진다. 집안에서 빈둥거리면 무료해지고 한없이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식물원 산책을 하며 걸을 땐 그 반대다. 걸을 때면 언제나 편하고 즐겁다. 걷는 시간에 따분하다거나 지루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노자는 말한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작은 싹에서 나오고 9층 누대도 한 줌 흙이 쌓여 올라가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집착하면 잃는다. 들판에서 풀을 베는 사람은 끝을 내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풀을 베다 말고 일어서서 들판 끝을 쳐다보면 어느 세월에 저 많은 풀을 다 베냐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먼저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쟁기질하는 농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에 담긴 삶의 지혜도 같다. 앞만 쳐다보며 한 고랑 한 고랑 묵묵히 밭을 갈다 보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밭을 다 갈 수 있지만 한 고랑을 갈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고랑 수를 세면 여태 이것밖에 못 갈았다니 하는 생각으로 쟁기질이 더 힘들어진다. 미하엘 엔데가 쓴 소설 모모에는 이발사 호지 씨가 나온다. 호지 씨는 동네 이발사인데 단골 손님들을 상대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느긋하게 가위질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 관리 회사 영업사원들이 찾아와 호지 씨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 말을 듣고 호지 씨는 가위질 속도를 높인다. 손님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이 부지런히 손을 놀린다. 그런데 시간을 절약하고자 바쁘게 가위질을 하면 할수록 호지 씨는 시간에 더 쫓긴다. 호지 씨처럼 시간에 쫓기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느리게 가는 게 더 빠르게 가는 것이다. 천천히 쉬엄쉬엄 가는 게 목표물에 더 빨리 도달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인생의 진리다. 우리가 걷는 길이 노자가 말하는 도가 되게 하려면 급한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걸을 때 길은 비로소 도가 된다. 조선 건국의 주춧돌을 놓은 인물은 이성계와 정도전이다. 태종이 그들을 이어 국가의 존립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토대 위에서 세종이라는 성군이 나와 찬란한 꽃을 피웠다.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일 국가로 존립할 수 있었던 건 태종 이방원의 리더십에 힘입은 바가 크다. 태종은 신하들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었던 의정부 서사제를 왕의 직할체제로 바꿈으로써 왕권을 크게 강화시켰다. 왕권이 흔들리는 걸 막고자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조선 건국의 핵심 정도전을 향해 칼을 빼들었으며 자신의 집권에 큰 공을 세웠던 민경왕후의 동생들과 세종의 장인 시몬의 목숨도 거뒀다. 신생국가 조선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깊이 내린 인물은 바로 태종이다. 미국 건국을 주도한 인물은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이지만 국가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링컨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분열되었던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 다시 접합시켰다. 링컨은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이 단단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정신이 단단한 강철과도 같아 그 위에 뭔가를 새겨넣기도 힘들지만 일단 새긴 다음에는 문질러 지워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구절을 읽으며 나는 지난날 허술했던 내 삶의 토대를 재소환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남은 생은 단단하고 담담하게. 바둑판을 복귀하듯 지난 날을 찬찬히 돌아본다. 특히 아내와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게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 다른 인간관계도 썩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다. 젊은 시절 간이라도 빼줄 듯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제법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 지금은 연락처마저도 가물가물하다. 말로 모진 업을 지은 일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당 대변인실에서 근무할 때 논평을 많이 썼다. 야당 시절이다 보니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날을 세우고 매섭게 공격을 퍼붓는 논평을 대량으로 생산했다. 대통령 선거 캠프의 대변인실에서 공보 특보를 할 당시에는 공천을 두고 경쟁하던 같은 당의 후보를 향해 검을 휘두르기도 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쓴 논평들 가운데 상대방의 속을 후벼 파는 듯한 날선 글들은 모두 지우고 싶다. 당나라 시절 처세의 달인이라 불리던 풍도는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고 했는데 돌아보면 그 말이 내게 딱 맞다. 시간이 지나니 상대를 향해 휘두른 칼이 어느새 나를 향하고 있었다. 국회를 출입하던 기자가 내게 평문 위주로 쓰라고 충고했는데 나는 야당은 메시지가 선명해야 한다며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렸다. 돌아보니 그 말이 진리였다. 평문으로 쓴다고 메시지가 약해지진 않는다. 양념을 많이 친 음식이 입맛을 자극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땐 건강에 이롭지 않듯 화려한 말의 성찬이 나를 해치고 말았다. 제4차 산업혁명과 동양사상을 주제로 한 칼럼을 쓰던 중 마음속에 오래 묵혀뒀던 궁금증을 풀고자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천재들의 전기를 탐독했다. 수십 명에 달하는 천재들의 삶과 경영 철학을 읽은 후 나는 결론을 내렸다. 변화를 직시할 줄 아는 안목이 그들을 성공한 기업가로 만든 핵심 요인이었다. 스티브 잡스, 레리 페이지, 제프 베이조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 세상의 흐름에 민감한 변화 전문가라는 점이었다. 그들 중에서도 변화를 내다보는 능력이 가장 탁월했던 인물은 제프 베이조스였다. 그는 맨해튼의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다. 20대 중반 젊은 나이에 유수한 금융회사의 부사장 자리에 오를 정도로 유능했다. 하지만 어느 해 인터넷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보고 맨해튼을 떠나 실리콘밸리로 갔다. 실리콘밸리에 정착한 제프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책 소매점을 만들었는데 바로 아마존의 시초다. 창업 당시 아마존은 보잘것없는 작은 기업에 불과했지만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미국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인생 후반기에는 변화보다 안정을 앞세워야 한다. 그렇다고 변화를 무시해선 안 된다. 소심한 성격 탓인지 몰라도 나는 유독 남들의 시선에 예민했다. 사회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다. 지나가듯 툭 던지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곤 했다. 아내와 자주 다투는 이유도 그런 내 성격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깨달았다. 노자의 도덕경을 주제로 한 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자주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리는 결론은 내게 빈 마음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나는 매사에 무심하지 못하고 유심했다. 타인의 시선에 둔감하지 못하고 예민했다. 그 때문에 나를 삶의 중심에 두지 못했고 세속적인 평가를 삶의 중심에 뒀다. 종교적 도덕관념이 내 삶을 타율적으로 만드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게 내 생각이다. 나는 대구에서 전통 깊은 기독교 계통의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시절부터 기독교는 내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성직자가 되는 꿈을 꾸기도 했을 정도였으니 기독교가 내 삶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식이 온통 기독교에 의해 지배되었다. 당시 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를 버리고 신을 내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이었다. 나라는 존재는 설 자리가 없었고 내 삶은 교리에 끌려가는 타율적인 게 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게 최고 선이었고 나의 주체적 판단과 인식이 아니라 신이 정한 계율과 교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비난이 두려워 나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없었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며 나는 더욱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갔다. 도덕경을 읽으며 나는 그 기준을 바꿨다. 그동안 삶의 기준이었던 신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나를 앉혔다. 노자 사상은 주체 사상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사상과는 차원이 다른 말이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 공자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보다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윤리의 1차적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유교 사상에서 개인은 타율적 객체에 머무른다. 기독교도 그렇다. 신이 정한 기준이 세상의 절대 선이고 사람은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에 비해 노자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윤리의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는다. 노자에게서 개인은 천하보다 우선한다. 그렇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매우 평범한 진리인데 나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았다. 내가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 세상을 봤기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었다. 남이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했지,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밥을 다 먹은 후 성철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성철 스님이 물었다. 공양을 다 끝냈는가? 예, 스님. 지금 막 공양을 끝냈습니다. 수행자는 속으로 드디어 큰 법문을 듣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의 한마디였다. 공양을 끝냈으면 바리떼를 치우거라.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게 도라는 취지의 말이다. 법정 스님은 이혜인 수녀님과 교분이 돈독했다. 둘은 수시로 편지글을 주고받으며 수행자로서의 고단함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다. 여러 편지 글이 있지만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자료실에 남아있는 아래 편지 글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다. 축약해 소개한다. 법정 스님께 이혜인. 스님,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립니다. 비 오는 날은 가벼운 옷을 입고 소설을 읽고 싶으시다던 스님. 시는 꼿꼿이 앉아 읽지 말고 누워서 먼 산을 바라보며 두런두런 소리내어 읽어야 제맛이 난다고 하시던 스님. 가끔 삶이 지루하거나 무기력해지면 밭에 나가 흙을 만지고 흙냄새를 맡아보라고 스님은 자주 말씀하셨죠. 언젠가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로 괴로워할 때 회색 줄무늬의 정갈한 한지에 정성껏 써서 보내주신 글은 불교의 스님이면서도 어찌나 그리스도적인 용어로 쓰여 있는지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노란 달맞이꽃이 바람 속에 쏴쏴 소리를 내며 피어나는 모습을 스님과 함께 지켜보던 불이람의 그 고요한 뜻을 그리워하며 무척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이혜인 수녀님께 법정. 수녀님, 광안리 바닷가의 그 모래톱이 내 기억의 바다에 조촐히 자리 잡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난들로 속상해하던 수녀님의 그늘진 속들이 떠오릅니다. 사람의, 더구나 수도자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만 한다면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어떤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보다 높은 뜻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힘든 일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의 조형 안에서 볼 때 모든 일은 사람을 보다 알차게 형성시켜주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에는 해질녘에 달맞이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갓 피어난 꽃 앞에 서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심기일전하여 날이면 날마다 새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곳 광안리 자매들의 청안을 빕니다. 그런데 보석같이 아름다운 이 편지글이 사단을 일으켰다.
어느 날 법정 스님은 이혜인 수녀님이 자신에게서 받은 편지를 책으로 펴낸다는 소문을 들은 후 불같이 화를 내며 항의2의 편지글을 써서 보냈다. 골자는 내가 수녀님에게 보낸 편지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 따라서 내 허락 없이 책으로 펴내는 건 월권이라는 것이었다. 무소유를 실천하는 법정 스님의 편지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격한 감정을 쏟아내는 편지글에 이혜인 수녀님도 단단히 화가 났던 모양이다. 그래서 풍문만 가지고 그게 사실인 양 질책하는 편지를 보낸 법정 스님에게 무척 섭섭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받고 법정 스님은 자신의 처신이 너무 경솔했다며 이혜인 수녀님에게 다시 사과의 편지를 보낸다. 내용 중에 이런 글귀가 있다. 수도 생활을 일종의 장애물 경주에 비유해 왔는데 돌아보니 장애물 경주에서 겨우겨우 종점에 가까워지면서 상처투성이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법정 스님의 인간적인 자기 고백에 나는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법정 스님도 실수를 하는데 나는 오죽하겠는가. 너무 자책하지 말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 그렇다. 나를 용서하고 격려하자. 원효는 2가지 실패로 득도했다. 첫 번째 실패는 당나라 유학길에서의 해골 바가지 사건이다. 의상대사와 함께 유학길에 오른 원효는 어느 움집에서 잠을 청했는데 자다가 목이 말라 옆에 있는 바가지의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보니 그 바가지는 해골이었고 원효는 먹은 음식을 전부 토해냈다. 사물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 원효는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깨우쳤다. 2번째 실패는 너구리와 관련이 있다. 어느 날 원효는 평소 가까이 지내던 대안 스님을 찾았다. 마침 스님은 굴 속에서 너구리 새끼를 안고 있었다. 어미를 잃은 너구리 새끼들을 거두고자 동굴 속으로 데려왔던 것이다. 대안 스님은 새끼들에게 먹일 젖을 구하러 서라벌에 다녀온다며 원효에게 너구리 새끼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말했다. 원효는 정성껏 새끼들을 돌봤지만 배가 너무 고팠던 나머지 새끼 한 마리가 죽고 말았다. 원효는 죽은 너구리 새끼를 안고 아미타경을 외웠다. 그때 마침 대안 스님이 돌아와 원효에게 물었다. 무엇을 하시는 게요? 너구리 새끼 한 마리가 죽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연부를 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안 스님이 말했다. 죽은 새끼가 그 소리를 어찌 알아듣겠습니까? 새끼들이 알아듣는 소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안 스님은 살아있는 너구리 새끼에게 구해온 젖을 먹이며 말했다. 이게 바로 너구리가 알아듣는 경입니다. 원효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원효는 그러한 열패감을 자양분으로 삼아 수행에 정진했고 마침내 한국을 대표하는 고승이 되었다. 나는 인생의 반환점을 돌며 지나온 삶을 실패로 규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바꿨다. 실패했다고 여기는 일들에도 성공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고 성공했다고 여기는 일들에도 실패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성공과 실패는 상대적인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내 마음에 달렸다. 굳이 어두운 면을 더 어둡게 채색할 필요가 있을까? 역대 대통령 선거는 주로 박빙의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덜어 있다. 내가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시절의 선거가 그러했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선 여야 거대 정당의 2 후보 사이에 큰 표 차이가 났다. 나는 공보특보 발령을 받고 캠프의 공보실에서 일했는데 내가 발표한 논평 하나가 내게 큰 상처를 입혔다. 대선 투표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회의석상에서
좌장이 문건을 하나 보여주며 관련된 내용을 논평으로 발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상대 후보 캠프에서 좌장 역할을 맡고 있던 어느 중견 정치인의 비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는데 그걸 공격하는 논평을 내라는 게 지시의 골자였다. 문건을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니 대략 이랬다. 대선이 있기 직전 해에 있었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대전 지역의 어느 공천 희망자가 그쪽 캠프 좌장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었다.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당사자의 진술만 있었기에 논평을 내는 게 썩 달갑지 않았다. 하지만 좌장의 지시를 흘려버리는 건 더 어려웠기에 나는 평상시에 내 어조대로 직설적이고 공격적으로 논평을 작성해 언론에 공개했다. 하지만 그게 큰 사달을 일으켰다. 공격을 받은 당사자가 펄쩍 뛰며 우리 측 상임 고문역을 맡고 있던 원로 정치인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고 그 원로는 공보실을 찾아와 내가 낸 논평을 손에 들고 흔들며 나를 질책했다. 지시대로 논평을 작성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소용없었다. 며칠 후 치러진 후보 경선에서 우리 측 후보가 승리했기에 그 사건은 유야무야 되었다. 하지만 총선 공천 과정에서 그 논평이 내 발목을 잡았다. 당시 지역에선 나의 공천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의 역할이나 당협 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등으로 볼 때 내가 가장 유리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측을 빗나갔다. 내가 공격한 그 정치인이 상대 측 정파의 몫으로 공천심사위원이 되었고 나를 강력하게 비토했던 것이다. 훗날 지인의 주선으로 그 정치인과 식사를 같이 하고자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그때 그는 책상 서랍을 열더니 문건 하나를 꺼내 내게 보여주었다. 그 논평이었다. 알고 보니 그때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자리를 비운 사이 상대가 책상 위에 돈을 놓고 가서 그 사실을 안 즉시 돌려줬다는 것이었다. 나는 경솔했다며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논평을 찢으며 이제 내 마음에서 떠나보낸다라고 했고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그 논평이 남긴 상처를 완전히 씻기까진 오랜 시간이 더 걸렸다. 노자는 말한다. 원한을 푼 후 앙금을 남기면 어찌 잘했다 할 수 있겠는가. 인간관계에선 척진리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모난돌이 정맞는다는 말처럼 각을 세우면 언젠가 업보가 자신에게 돌아온다. 사마천의 사기를 읽으며 나는 그러한 세상 이치를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척진리를 만들지 않는 걸 인생 후반기의 소중한 지침으로 삼고 있다. 조나라 평왕에겐 태자 건이 있었는데 그가 장가갈 때가 되었다. 평왕은 신하 비무기를 진나라로 보내 신부감을 물색했다. 비무기는 예쁜 여자를 찾았지만 평왕에게 잘 보이고자 그 여자를 태자의 신부가 아니라 왕의 애첩으로 삼게 한다. 태자가 눈치채자 비무기는 후환이 두려워 틈만 나면 태자를 헐뜯는다. 비무기는 평왕에게 태자가 앙심을 품고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태자의 스승이었던 오사는 왕이 간신에게 휘둘린다며 오히려 태자를 감쌌다. 왕은 오사를 감옥에 가두고 태자를 불러들여 죽이려 한다. 소식을 들은 태자는 송나라로 달아난다. 오사에겐 아들이 둘 있었다. 큰아들은 오상, 작은아들은 오자서였다. 평왕은 사람을 보내 두 아들을 궁궐로 오라고 한다. 오지 않으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큰아들 오상은 왕의 계략임을 알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부름에 따른다. 작은아들 오자서는 오나라로 달아난다. 오자서는 오나라에서 힘을 키워
훗날 평왕에게 복수한다. 그런데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기도 전에 평왕이 죽어버리자 오자선은 무덤에서 그의 시신을 꺼내 300번이나 채찍을 휘둘렀다. 인간관계에서 척진리를 만들면 죽은 후에도 편치 못하다. 노자의 도덕경은 도로 시작해 부쟁으로 끝난다. 도덕경 텍스트를 기준으로 할 때 노자의 사상은 도위 부쟁, 도란 다투지 않는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도란, 곧 평화라는 게 노자 사상의 핵심이다. 다투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을 닮는 것이다. 자연은 무의하고 다투지 않는다. 삼국지의 최고 영웅은 제갈량이다. 그러나 삼국지에서 최종 승자는 제갈량이 아니라 사마의였다. 제갈량이 천수를 다해 불가피하게 전세가 넘어간 측면도 있지만 사마의의 승부사 기질이 제갈량을 눌렀다고도 볼 수 있다. 최후의 승부처인 오장원 전투에서 사마의는 철저한 수성작전을 폈다. 제갈량이 각종 지략으로 사마의의 화를 돋웠지만 사마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백미는 여자의 속옷을 이용한 전략이었다. 제갈량은 사마의가 싸움에 응하지 않자 여자 속옷을 사마의에게 보내 조롱했다. 제갈량이 보낸 상자 속에 들어있는 물건이 여자 속옷이라는 걸 알아챈 위나라 참모들은 일제히 분노했다. 즉각 성문을 열고 나가 제갈량과 일전을 벌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사마의는 달랐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문을 더 굳게 닫았다. 자신의 냉정함을 보여줌으로써 역으로 제갈량을 흔들어 놓겠다는 의도에서였다. 초안지에서 항우가 유방에게 패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항우는 힘은 셌지만 화는 잘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었다. 유방은 항우의 약점을 철저하게 파고들었다. 항우가 초조해야 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유방은 심리전으로 맞선다. 성벽 위에 서서 적진을 향해 일장 연설을 하는데 항우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폭행과 약탈을 일삼아 진나라와 초나라의 군주를 시해한 대역 죄인이라는 것이었다. 유방의 심리전에 말려든 항우는 무모하게 공격을 감행했으며 결국 역공을 당해 천하를 내주고 말았다. 미국의 자연주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의 월든 호숫가에서 작은 통나무 집을 짓고 살았다. 손수 땔감을 장만하고 자연이 주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외부와 격리된 채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다. 소로는 당시 자신의 일상을 월든으로 펴냈는데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라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소로는 소유를 줄이고 일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그로써 번뇌를 줄여 간소하게 사는 게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한다. 헬렌 니어링과 스콘 니어링 부부도 소로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자연주의 철학자들이다. 이들 부부는 조화로운 삶에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말한다. 니어링 부부는 우선 음식부터 간소하게 줄이라고 말한다. 니어링 부부의 상차림을 보면 한 끼에 기껏해야 두세 가지 음식을 먹을 뿐이다. 남편 스콘 니어링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아내 헬렌 니어링도 큰 탈 없이 92살까지 살았다. 행복의 비결은 단순하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진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고민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한없이 단순해지고 고민거리도 줄어든다.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기술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 결정하는 기술이 행복에 더 필요하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도 말한다. 현명해지는 기술은 무엇을 무시해도 되는지를 아는 기술이다. 단순하게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집중에 있다.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사는 곳을 최대한 단순하게 줄이면 진짜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에 당연히 해결책도 복잡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하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업적이라도 언제나 작고 소박한 하나에서 시작한다. 큰 바다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 한 줄기에서 비롯되고 태산은 흙 한 줌에서 시작된다. 법정 스님은 말했다.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둘을 갖게 되면 하나마저 잃어버립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부자나 다름없습니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고 권력자들 가운데도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즐긴 경우가 더러 있다. 우루과이 제40대 대통령을 지낸 호세 무히카가 그랬다.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 궁을 나설 당시 지지율이 무려 65%에 이르렀다. 경제성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라는 정치적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그의 검소한 삶이 국민을 감동시켰다. 퇴임 당시 신고한 전 재산이 1987년식 낡은 자동차 한 대뿐이었고 대통령 월급의 90%를 기부했으며 노숙자들에게 대통령궁을 내주기도 했다. 퇴임 후에도 그는 허름한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내이자 정치적 동반자인 루시아 여사, 한쪽 다리를 잃은 강아지 마누엘라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닮았다. 내 마음을 울린 말들을 간추려 소개한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단순하게 살 뿐이다. 사람이 사는 데는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치 않다. 나에게 가난한 자란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도무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예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며 따라서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나는 뒤를 돌아보며 사는 데는 익숙지 않다. 삶은 앞에 있는 그 무엇이다. 노자에 따르면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는 게 도에 더 가까운 삶이다. 스피노자가 그렇게 살았고 법정 스님이 그렇게 살았고 무히카 대통령이 그렇게 살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말한다.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사실 매우 적은 것들이다. 삶의 반환점을 돌며 지난날을 돌아보니 실제로 그렇다. 가진 게 많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게 적다고 덜 행복한 것도 아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노자는 물을 닮으라고 권유한다.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겸손해지라는 의미에서다. 세종 시절 황희와 함께 투톱을 이루어 국정을 끌고 갔던 인물이 맹사성이다. 맹사성은 어린 시절 천재로 소문났고 약관의 나이에 장원급제에 성공했다. 조정에 입문한 후 요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소년급제한 사람이 대개 그렇듯 젊은 시절의 맹사성도 인품이 원만하지 못했다. 목을 뻣뻣하게 펴고 다니며 아랫사람들을 대했다.
충청도 지역의 현감으로 나간 맹사성은 지역에 명망 있는 노스님 한 분을 찾아뵈었는데 스님과 대화를 나누던 맹사성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스님에게 큰 가르침을 구하고자 찾아갔는데 스님이 말없이 찻잔의 물만 계속 따랐기 때문이었다.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맹사성은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한 후 문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급하게 나가다가 문에 머리를 찍고 말았다. 그때 스님이 말했다. 고개를 숙이면 다치는 법이 없소이다. 그 일로 맹사성은 큰 깨달음을 얻었고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미덕을 발휘했다. 노자는 말한다. 강과 바다가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건 스스로를 잘 낮추기 때문이다. 백성들 위에 있고자 하면 반드시 겸양함으로 스스로를 낮춰야 하고 백성들을 앞서고자 하면 반드시 몸을 그 뒤에 둬야 한다. 50년을 살아보니 49년이 후회더라. 지난 겨울 회남자를 다시 읽었는데 이 구절을 발견하고 울컥했다. 내 삶이 그랬다. 돌아보니 후회투성이다. 어린 시절에는 뭘 몰라 이런저런 실수를 했고 젊은 날에는 끓어오르는 열정을 주체할 수 없어 수시로 넘어졌다. 작년이라고 후회를 남기지 않고 매끄럽게 일을 잘 처리했던 것도 아니다. 지혜가 한 뼘 더 자랐지만 발걸음이 더디고 몸이 무거워 실족하는 경우가 잦았다. 60고개를 넘어선 지금은 그 가지수가 더 늘어났다. 지구를 2바퀴 혹은 3바퀴 걸을 정도의 걸음수가 쌓이면 내 인생에도 종지부를 찍을 날이 올 것이다. 그 순간까지 산책자이고 싶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 어느 호젓한 시골길을 걷다가 품이 넓은 팽나무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거두는 모습을 상상한다. 정약용은 자찬 묘지명에서 이렇게 썼다. 내 나이 60, 한 갑자를 다시 만난 시간을 견뎠다. 나의 삶은 모두 그르침에 대한 뉘우침으로 지낸 세월이었다. 이제 지난 날을 거두어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빈틈없이 나를 닦고 실천하고 내 본분을 돌아보며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나아가고자 한다. 지금까지 50에 읽는 노자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공자는 50에 자신의 천명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천명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았다고 해석합니다. 혹은 자신의 사명이나 자신 인생의 의미를 알았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천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천명을 모른 채 남들처럼 그냥 사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남들 하는 대로 따라 삽니다. 남들처럼 공부하고 남들처럼 일하고 남들처럼 결혼하거나 이혼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문득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의심이 듭니다. 왠지 헛헛하기도 합니다. 이때의 헛헛함은 직무유기의 불안감 또는 궤도 이탈의 결핍감입니다. 뭔가 공허하죠. 내 삶의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발견입니다. 이 위기감을 모른 척하면 오히려 더 열심히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귀를 틀어막고 모른 척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방황이 시작됩니다. 삶의 의미와 궤도를 찾는 여정입니다. 천명을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과 동일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명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나라는 사람의 재능과 성향, 가치관과 호불호, 시대의 상황과 현재 나의 여건을 알게 되면 내가 나의 남은 삶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렴풋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원하고 통쾌합니다. 깜깜한 동굴에서 헤매다가 입구를 찾아 밖으로 나온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눈을 뜨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논어, 도덕경, 성경과 불경 등 고전입니다. 특히 멈춤과 비움은 노자 도덕경의 핵심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대개 브레이크 없는 폭주 열차처럼 무섭게 앞만 보며 질주하는 것을 훌륭한 삶이라 가르치고 끝없는 축적과 소유의 추구를 지고지순한 선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멈춤과 비움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처럼 여겨지죠. 그 결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최저 수준의 출생률, 그리고 바닥 수준의 행복도입니다. 이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발점은 삶이 무엇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탐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처럼 사는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 왕조의 멸망과 일제강점기, 6.25 전쟁과 극심한 이데올로기 분쟁, 사회적 경제적 체제의 대격변을 우리는 20세기 내내 겪었습니다. 이 땅의 20세기는 한마디로 너무 위험하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뒤 재지 않고 생존과 경쟁에서의 우위만 추구하는 세태가 굳어졌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한 과일 가게에서 제 뒤에서 제 앞으로 새치기를 했던 할머니도 20세기라는 비참하고 무서운 시대를 겪지 않았더라면 교양 있고 배려심 있는 노인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 짠하고 대견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붓다는 아주 천천히 걸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관조하고 직시하는 명상을 하시며 다녔다고도 표현하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까지 제가 걸었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발보다 마음이 더 급해서 속보하는 군인처럼 걷고 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몸을 그렇게 빨리 움직이면 마음도 급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붓다처럼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무릎도 시원찮아서 빨리 걷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길에서든 지하철에서든 남녀노소 막론하고 저보다 더 느리게 걸어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천천히 걸어 다닌 지 몇 달이 되었습니다. 일행이 있을 때는 보조를 맞추지만 그때도 조금 천천히 걷습니다. 느리게 걷기를 몇 달 해보니 좋은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급한 마음도 가라앉고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운 것도 차츰 가라앉습니다. 걸으면서 사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빨리 걸으면 사유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아주 느리게, 아주 여유 있게 걸으면 저절로 사유가 일어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연습도 되고 아이디어도 더 많이 생깁니다. 느리게 걷는다고 무슨 큰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것도 아닙니다. 길 한쪽으로 붙어서 느리게 걸으면 흐름에 큰 방해도 되지 않습니다. 빨리 걷기는 이동의 수단이지만 느리게 걷기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변모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한번 아주 느리게 걸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예쁜 꽃이나 구름,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면 멈춰서 구경합니다. 길냥이들도 한 번씩 어루만져 줍니다. 제가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 전투적으로 걸어 다닐 땐 저를 볼 때마다 화들짝 놀라서 달아나던 길냥이들이 아주 느리게 걸어 다니는 요즘에는 저한테 먼저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길에서 요즘은 보기 흔치 않은 아기들이나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을 보면 표정을 자세히 쳐다보고 눈이 마주치면 웃거나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행복해지니까요. 느리게 걷고 자주 멈추며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비우는 생활 속 훈련은 누구보다 저 자신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한 가지 또 좋은 점이 있다면 그렇게 느리게 걷기를 하다 보면
과거의 제 잘못도 많이 떠오른다는 점입니다. 조금 전, 며칠 전, 몇 년 전, 수십 년 전의 잘못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럼 괴로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 다짐합니다. 이 책의 저자도 매일 식물원 산책을 통해 이런 성찰을 하시는 듯합니다. 노자도덕경은 1독이 아니라 10독, 100독도 괜찮은 책입니다. 비우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고 편안하며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